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라는 주제로 김관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관민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폐암 및 폐질환 수술, 식도암 수술, 폐이식, 흉간경 수술, 폐기종 수술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의 김관민입니다. 폐암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까 박준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가급적 수술에 대한 내용만을 북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의 그 흡연 인구가 증가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폐암 발생률도 증가됐고 그리고 또 사망률도 1위로 올라서게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준호 교수님께서 그 흡연이 미치는 그 폐암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금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새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폐암의 어려운 점은 폐암으로 진단받는 게 늦다는 것이죠.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벌써 3기나 말기로 그렇게 진단이 되기 때문에 폐암 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단이 늦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폐암이 1기, 2기, 비교적 초기라고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한 10%,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그러니까 조기 폐암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환자도 결국 한 25%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폐암 치료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는 세 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우리가 완치를 기대하려면은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가 25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폐암은 폐 내에 어디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폐의 가장자리, 기관지 여기가 중심 부위인데 가장자리에 생기는 폐암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조기 폐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기관지 가운데 중심 부위에 생기는 폐암 그리고 폐암이 있으면서 그 임파절, 종격동이라고 하는 기관지 주위에 있는 임파절로 전이되는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1기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3기 이상 되는 그런 양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나 폐 주위에 있는 기관지, 임파절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폐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폐 말초 부위에 생긴 폐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교적 조기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여기 폐암이 비교적 가장자리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까 두 번째 보셨던 것처럼 그 기관지 중심에 그렇게 놓인 폐암입니다. 여기 이제 폐암 덩어리가 크게 있으면서 광범위하게 폐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폐가 전부 다 절제를 해낸 그런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기관지 주위에 있는 종격동에 있는 임파절까지 전이된 3기 A에 해당하는 그런 진행성 폐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여기는 오른쪽 그 상부에 있는 폐암이 있으면서 그 뒤에 있는 등에 있는 이제 갈비뼈까지 침범한 그런 이제 흉벽을 침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한 장면이 여기 폐암이 있고 여기 갈비뼈 2개를 절제해낸 그런 모습이죠. 폐암은 이렇게 폐뿐만 아니라 오른쪽 폐, 왼쪽 폐인데요. 이 기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관지 주위에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개의 임파절이 있는데 폐암이 있으면서 진행이 되면 이 임파절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파절로 전이가 되면 조기 상태를 벗어나서 진행성 폐암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본 건데요. 기관이 있고 양쪽 오른쪽 왼쪽 기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이가 되면 이거는 이제 또 진행성 폐암으로 우리가 수술의 찬스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을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 수술적 관점에서 본다면 간단합니다. 수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수술할 수 있다면 그걸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수술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병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박준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병력 청출 임상 증상이 어떤가, 기침, 가래, 그리고 혈담, 그리고 목소리가 쉬었는지, 흉통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임상 증상, 그리고 엑스레이, 그리고 기관지 내시경, 그리고 세포 검사, 그리고 이제 골 주사나 페트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왼쪽 상부에 있는 그 기관지 내에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막 틀어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폐암을 확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페트라는 검사가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여기 이제 엑스에서 보이고 CT에서 보이면 이렇게 있는데, 특수한 물질을 주사를 해가지고 이 암세포가 이 물질을 흡수함으로써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전신적으로, 주로 이제 머리는 좀 힘들고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암세포가 있다면 그 암세포에서 이런 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폐암 환자의 모든 환자의 수술 전에 이렇게 페트 촬영을 해서 다른 데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병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기는 이제 이렇게 암세포만 국한되어 있는 걸 이제 1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암세포가 있고, 그리고 2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암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임파절에도 가 있는 경우를 이제 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2기. 그러면 이제 수술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수술은 크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암을 절제하기 위해서, 완전히 절제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암이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이제 가슴에 물이 찬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진단 목적의 흉부 수술은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기존의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암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나, 아니면은 가슴 속에 어느 정도의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폐암 세포가 있는 물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진단 목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에는 이제 종격동 내시경, 흉곽경, 그리고 개용술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가슴에 하는 일종의 내시경 수술인데요. 우리가 그걸 흉곽경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을 가슴 속에 이건 카메라고요. 카메라를 삽입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슴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수술이 흉곽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종격동,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있어서 종격동의 임파절이 전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 수술 전에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그 판단이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이 종격동에 있는 임파절을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종격동 내시경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전신 마취하에서 가슴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목에다가 절개를 해서 여기 이 내시경 기구를 삽입을 해가지고 아까 보였던 그 임파절을 조직 검사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에 여기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내시경 기구를 넣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임파절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검사상에서 이제 임파절의 전이가 없으면 바로 이제 가슴 수술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임파절 전이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슴 수술은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술의 대상은 됐는데, 그러면은 폐암을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절제해낼 수가 있는가? 암세포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제 환자의 그런 암을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치료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암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종양세포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암 환자의 장기 생존을 유도하는 것이 암 치료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불완전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그쪽에서 재발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치료는 환자의 예후를 더욱 나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폐암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절제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능하면 다 절제해내는 것이 우리가 근치적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슴을 열게 되면 폐에 있는 암 종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임파절들,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절제를 하면서, 그리고 폐 옆을 잘랐을 때 그 기관지 내에 그 암세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절제 가능한 임파절은 다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근치적 절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적어도 폐를 조금만 잘라내서 암덩어리만 잘라내서는 안 되고, 폐는 오른쪽에는 상중하, 왼쪽에는 상하 이렇게 5개 옆으로 있는데 최소한 한 옆 이상을 절제를 해내는 것이 폐암 수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도중에 그 암덩어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암세포가 흘러다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괴 자체가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한꺼번에 붙여서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 단면에 암세포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술장에서 조직 검사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종격동 림프절뿐만 아니라 기관지 주위에 있는 림프절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있는 림프절은 다 절제를 해내는 것이 그 근치적 절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암 수술을 할 수 있는 환자는 1기, 2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특별한 환자 상태가 허용이 된다면 어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는데, 3기인 경우에는 3기 A를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술하는 것을 원칙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3기 B 환자도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2기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수술의 대상으로 삼고, 3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술할 수 없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뭐 4기 환자, 그리고 암세포가 있어서 이제 가슴에 이제 혈성 흉수, 가슴에 이제 피를 동반한 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암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임파절에 인해서 이 가슴 꼭대기에 있는 우리가 교감신경 총이 있는데 여기가 침범이 되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떨어지고 땀이 안 나게 되고 눈동자가 적어지는 그런 호너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불가능한 상태라고 될 수가 있고요. 또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그 암세포에서 이제 침범이 됐을 때 마비가 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얼마 전인가 그 탤런트가 여자 탤런트였죠. 그 폐암 걸린 환자인데, 그분이 이제 성대 마비가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서 가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폐암 걸렸고, 그래서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늦게 온 그런 걸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또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대 정맥까지 침범한 경우에도 우리가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병기만 결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그 전신 상태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폐를 절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폐를 절제하고 난 후에 남아있는 그런 호흡 능력이 절제하고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수술 전에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폐하고 심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중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심혈관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나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세 정도까지는 환자 상태가 전신 상태가 괜찮다면 수술하는데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80세 되면은 그래도 수술하겠냐. 그래서 나이를 굉장히 많은 기준점으로 삼는데, 그래서 70세 정도는 저는 이제 그렇게 고령이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큰 문제되지는 않는데 얼마만큼 전신 상태가 그거를 이제 견뎌줄 수 있느냐, 그걸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이나 그런 콩팥의 기능인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대사 상태, 그리고 영양 상태가 환자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폐기능 검사를 해서 폐기능이 수술 후에 절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남아있을지를 평가하는 그런 도표인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호흡 기능을 평가하고, 그리고 심혈관 기능도 우리가 심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장 초음파,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심장 기능을 평가한 다음에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수술 장면들 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가 상하신 분들은 눈을 좀 감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폐를 수술하려면 이제 개용술이라고 하죠. 가슴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개용술은 이제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배 수술에 비해서 가슴을 여는 수술이 여기 보면 이제 갈뼈 사이로 이렇게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벌리기 때문에 통증이 배를 여는 수술보다 한 10배는 더 아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수술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수술 후에도 언제 이 통증이 다 사라지냐고 항상 묻는 요인이 이런 가슴을 벌려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폐는 이제 오른쪽 폐, 여기 상중하, 왼쪽에는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엔 상중하, 왼쪽엔 상하,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자세하게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10개의 구역과 8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술의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상엽이나 중엽이나 하엽이나 아니면은 그 암이 따라서 이제 이걸 이제 2개 옆을 절제하기도 하고 통째로 한쪽 폐를 다 절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폐 절제술의 종류는 그러니까 폐엽 절제 수술이 기본이고, 폐를 전부를 절제한다든지 2옆을 절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소매 절제술, 구역 절제술, 쐐기 절제술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우리가 시행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용 수술이 있죠.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제 폐가 이렇게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흉곽경에 대한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기구들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이제 폐암이 아주 사이즈가 작고 아주 조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흉곽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면 저렇게 개용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상처와 많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을 다 연 경우보다 환자들이 훨씬 통증을 덜 느끼고 퇴원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기 폐암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가지 수술 방법으로 우리가 폐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엽 절제술을 이거는 이제 오른쪽 하엽을 절제하는 그런 모식도인데요. 오른쪽 하엽에 이제 암이 있고 요거를 잘라내고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환자인 경우에는 왼쪽 하엽에 이런 일기,
해당하는 편평 상피세포암이 있었던 환자입니다. 69세 남자였고요. 이 환자는 여러 가지 혈액학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흉관경,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흉관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왼쪽 폐인데요. 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해박적 구조는 이제 폐동맥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에서 이제 폐로 이제 그 산소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폐동맥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 폐에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은 그런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폐정맥, 그리고 숨을 쉴 수 있는 기관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엽절제술은 이렇게 폐동맥을 절제를 하고 폐정맥을 절제하고 기관지를 잘라주는 게 이제 수술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폐동맥, 여기가 이제 왼쪽 하엽이고 여기가 상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폐동맥을 이제 자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폐는 완전히 다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부분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상엽하고 하엽이 붙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맥을 이제 다 절제하고 이제 폐정맥을 자르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밑에서 뛰고 있는 게 이제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맥까지 자르고 이제 이게 이제 하엽으로 가는 이제 기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구를 이용해서 자르면서 봉합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크게 열었던 것처럼 하지 않고 이런 기구를 삽입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제 그 절제된 이제 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4cm 정도 이제 저 구멍을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고무 주머니를 넣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절제해낸 폐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절제해서 나온 이제 이 속에 이제 폐암이 들어있는 그런 폐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폐를 짜부러뜨려서 수술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폐를 다시 바람을 넣으면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격동에 있는 이런 림프절을 다 이제 절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좌하엽 절제 수술이 된 거고요. 그리고 폐를 다 절제하는 거는 이렇게 폐암이 이렇게 주기관지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이제 폐를 다 절제를 해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오른쪽 상엽에 폐암이 있으면서 주기관지로 침범되는 그런 환자였었는데요. 이 환자를 이제 그래서 이 오른쪽 폐를 다 절제를 해냈는데 이게 수술 전에 여기 이제 암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2개월 후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여기가 가슴 속에 폐가 없기 때문에 텅 비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제 물로 다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공간이 다 물로 차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폐 한쪽만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폐를 다 잘랐는데 전폐 절제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엽 절제술은 이렇게 폐암이, 이건 왼쪽 상엽 입구에 암이 있는데 요것 때문에 폐를 다 아까 전폐 절제술을 하는 거는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전폐 절제술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환자의 위험도도 높고 폐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를 살리는 게 저희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이제 잘라내고 나머지 요 남아있는 기관지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밑에 있는 폐는 이제 살려주는 게 이제 소매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는 63세 남자 환자고요. 이 환자도 1기에 해당했던 환자인데요. 좌상엽에 이렇게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저 상엽이고 여기가 밑에가 하엽, 그리고 여기 이제 암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지 입구에 그 암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고 밑에 쪽하고 위에 쪽을 같이 연결해줘서 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매 절제술을 한 환자입니다. 수술 전에 이제 좌상엽에 이렇게 암세포가 틀어막고 있었는데 이걸 잘라내고 여기 이제 그 꼬맨 이 자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엽하고 주기관지를 이제 연결해서 꼬맨 수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시경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폐엽절제술, 전폐절제술 이런 다양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인가. 수술 후 환자 관리는 우리가 이제 폐 수술은 중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환자실 범위에서 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엽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병동에 있는 준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고 폐를 하나 전부 다 절제해낸 전폐절제술인 경우에는 우리가 중환자실, 인공호흡기가 있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환자분들이 괴로운 게 이제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 관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 그리고 호흡기, 심혈관계 기타 과정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증 관리는 우리가 수술 전에 우리가 척추에다가 이렇게 마취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 개용술 한 부분에 이제 약이 계속적으로 주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만할 때 그 무통 분만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렇게 가슴에도 이렇게 경막에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굉장히 차이 나는데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한 3, 4일 후에 빼면은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정맥을 통해서 자기가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진통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이 지나면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주된 이제 통증 관리에 이제 품목이 되겠는데요. 이런 마약성 진통제나 비마약성 진통제는 보통 수술로 한 1개월에서 한 3, 4개월까지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이제 기행술에 따른 우리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이런 현재 상태로는 이제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용술에 따른 통증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속에서 뭐가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꾸 물어보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인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젖꼭지 밑에 부분하고 뒤에 날개뼈 있는 쪽에 아프기도 하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가슴을 벌리면서 그 갈비뼈 밑에 있는 그 늑간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거나 또 다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 이상, 어떤 때는 또 옷이 스쳐도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과도한 그런 감각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도 개용술에 따르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흉관을 넣게 됩니다. 이제 가슴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분비물 그리고 공기들을 다 빼내서 그런 것들이 다 멈출 때까지 이런 흉관을 갖게 되는데, 이런 흉관을 갖고 있는 것들이 또 불편한 요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일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심호흡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폐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짜부러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짜부러들게 되면 그 안에 가래가 고이고, 가래가 고이면 폐렴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면 여러 가지 전신적인 그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러니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호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침하고 가래 뱉고, 그리고 열심히 병동에서 돌아다니면서 운동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심장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정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정맥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이제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병원의 그런 그 지난 7년간의 통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7년 동안 94년부터 2001년까지 한 통계인데요. 한 1000명에 가까운 환자를 수술했었는데 수술로 인한 병원 사망률은 한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높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수술이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합병증이나 사망률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 병원에서는 비교적 낮은 4.1%고요. 그리고 수술에 따른, 사망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폐적출술인 경우에는 한 11%로 아직도 위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그런 폐암 치료 성적이 1기인 경우에도 한 40%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1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치율이 한 거의 80% 가까운 경우인데, 아직도 아주 초기인 경우에도 한 20% 정도는 재발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망하는 그래서, 수술만이 완전히 이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을 또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일기암 환자에 있어도 또 이렇게 원격전이라든지 국소재발 또 같이 해서 재발하거나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항암제 치료나 다음에 이야기하실 그런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이 병합요법이 병행됨으로써 우리가 환자의 치료 성적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하면 우리가 조기에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그런 병합요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가 폐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감사합니다.